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번 이야기는 얼음처럼 차가운 관상가 아씨가 흙먼지 속에서 천하를 호령할 용을 발견하는 아슬아슬하고도 애틋한 사연이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사내들의 굵직한 목소리만이 힘을 갖던 한양 땅. 그 한복판에서 붓과 먹으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 기이한 여인으로부터 비롯된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월. 얼음처럼 차갑고 서리처럼 날카로운 조선 유일의 여성 관상가였지요. 홍월의 집안은 대대로 왕의 관상을 살피던 명문가였습니다. 허나 아비가 아들 없이 딸 하나만 남기고 일찍 세상을 뜨자 사람들은 모두 관상가의 맥이 끊겼다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홍월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집이라 하여 배움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밤에는 몰래 아버지의 서재에 숨어들어 촛불이 닳도록 관상학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음양오행의 이치와 수백 년간 쌓아온 관상의 비결이 빼곡히 들어찼고 18되던 해에는 이미 웬만한 사내 관상가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경지에 올랐지요. 그녀의 관상은 특히 사내의 그릇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이마 넓이와 턱의 모양만 보고도 그가 품은 야망의 크기를 가늠했고 눈빛의 깊이와 목소리의 울림만으로도 그가 천하를 담을 제목인지 아니면 처마 및 제비둥지 하나 건사할 소인배인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녀의 작은 사랑채는 언제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젊은 사내들로 북적였습니다. 큰 뜻을 품은 무관들은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 그녀에게 생사를 물었고 장원급제를 꿈꾸는 선비들은 시험을 앞두고 관운을 점쳤으며 거상들은 큰 거래를 앞두고 재물운을 확인받으려 했지요. 그녀의 입에서 가히 재상의 상이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복채로 비단 피를 내놓았고 소인의 그릇으로는 달개 목을 비틀기도 벅차 보입니다. 라는 냉정한 평가를 들은 자는 망연자실하여 밤새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월은 결코 아첨하거나 위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념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 얼굴에 새겨지는 지울 수 없는 낙인과도 같은 것. 미천한 상을 가진 자가 발버둥 친들 어찌 용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그녀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좋은 관상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명확하고도 불공평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냉철한 판단력에 지극한 자부심을 느꼈고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는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일종의 지적인 우월감마저 즐기고 있었지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지식이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차가운 눈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완벽한 이론의 성벽이 어느 날 저작거리의 흙먼지 속에서 만난 한 거지 총각에 의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을 말입니다. 홍월에게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녀를 보살펴주는 든든한 후견인이 있었답니다. 바로 조정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조판서 대감이었지요. 조판서는 홍월의 아버지와는 막역한 지우였기에 일찍이 부모를 잃고 홀로 가문을 지키고 있는 홍월을 친딸처럼 아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조금 다른 데에 있었지요. 그의 눈에 홍월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또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사내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의 마음 주위에 얼마나 높은 빙벽을 쳤는지를 노련한 정객인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저 아이가 저리 재주만 믿고
평생을 얼음처럼 차갑게 살아갈까 심히 걱정이로다. 저 아이의 저 날카로운 지성을 따뜻하게 품어줄 만한 큰 그릇을 가진 짝을 찾아주어야 할 터인데. 조판서는 홍월의 재능을 아끼면서도 그녀가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눈이 하늘 높은 곳에 달려있는 홍월이 웬만한 사내를 눈에 들일 리가 만무했지요. 고민 끝에 조판서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홍월의 학문적 자존심을 자극하여 그녀 스스로 자신의 짝을 찾게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조판서는 홍월을 자신의 사랑채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하고도 은밀한 어조로 나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를 내리는 척했지요. 홍월아, 내게 내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다. 조판서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나라는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인재는 부족하여 임금님의 근심이 깊으시다. 하여 나는 너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만한 진정한 동량지제를 찾아내라는 밀명을 내리고자 한다. 홍월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조판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그 신통한 눈으로 이 한양 땅, 아니 조선 팔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최고의 관상, 즉 천하를 품을 그릇을 가진 젊은이를 찾아내어 아무도 모르게 내게만 보고하도록 하여라. 신분이 미천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가 가진 관상의 격이다. 만약 네가 그런 인물을 찾아낸다면 내 글을 임금님께 청거하여 크게 쓰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너의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이니 부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받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인재를 제 손으로 발굴해낸다. 홍월의 자존심과 야망이 그 순간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대감, 소인 홍월, 목숨을 걸고 대감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반드시 이 나라 최고의 용이 될 제목을 찾아내어 대감의 앞에 대령하겠사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후견이니 사실은 딱딱한 관상학 책만 파고드는 자신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보라는 따뜻한 배려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가장 완벽한 무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의욕에 넘쳐 거리로 나섰지요. 그렇게 홍월의 미래의 난군감 찾기는 나라의 동량 찾기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비밀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조판서의 밀명을 받은 그날부터 홍월은 이전보다 더욱더 날카롭고 매서운 눈으로 한양의 사내들을 훑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종 향아만을 데리고 매일같이 거리로 나섰지요. 그녀의 발길은 유생들이 모이는 성균관 앞으로부터 무관들이 땀 흘리는 훈련장, 그리고 돈 냄새가 진동하는 거상들의 상단에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얼굴들이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떤 자는 이마는 훌륭하나 턱이 빈약하여 말년이 위태로웠고, 어떤 자는 코는 좋으나 눈빛이 흐려 큰 결단을 내리지 못할 상이었으며, 또 어떤 자는 모든 것이 조화로우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이 너무 작아 고작 고을 원님 정도가 그릇의 한계로 보였지요. 아씨, 저기 저 김참판 대가드님은 어떠하옵니까? 장안 최고의 신랑감이라 소문이 자자한데요? 향아가 넌지시 물었지만 홍월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광골이 너무 솟아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상이구나. 저런 자는 제 상이 아니라 간신이 될 상이다. 며칠 동안이나 허탕을 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조바심과 함께 역시 이 시대에는 진정한 영웅의 그릇이 없단 말인가 하는 실망감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몹시도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홍월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끌벅적한 저작거리의 한 허름한 찻집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였답니다. 그녀의 운명을, 아니, 그녀의 세계관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그 충격적인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찻집 건너편,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더러운 골목 어귀에 한 거지 총각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담벼락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행사액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요.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으며 맨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홍월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저런 존재는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더 가치 없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파리 한 마리가 잠든 거지 총각의 콧등에 엥 소리를 내며 앉았습니다. 간지러웠는지 총각은 잠결에 미간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지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 측면을 마치 조각칼로 깎아낸 듯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홍월은 무심코 그 옆 얼굴의 윤곽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마치 거대한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짜릿하고도 무서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 이마는? 저 콧날은? 저 턱선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더러운 거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흙먼지라는 껍질 속에 감춰진 완벽하고도 신성한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책 속에서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완벽한 골격의 조화.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거지 총각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홍월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잠든 거지 총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녀가 아는 모든 관상학적 지식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눈을, 자신의 학문을, 자신의 이성 전체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내가 더위에 지쳐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녀의 지혜의 눈에 비친 그 총각의 관상은 조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제왕의 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잠룡지상, 즉 아직 연못에 숨어 있는 용의 상이었습니다. 잠룡의 상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 언젠가 구름과 비를 만나기만 하면 천둥과 번개를 부르며 하늘로 승천하여 온 세상을 호령하게 될 가장 위대하고도 무서운 운명을 타고난 상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총각의 이마는 비록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골격은 하늘처럼 넓고 반듯하여 천하의 모든 이치를 담을 그릇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굳게 닫힌 그의 눈썹은 칼처럼 곧고 길어 수만 군사를 이끌 장수의 기백을 품고 있었지요. 그의 콧대는 마치 산맥처럼 오뚝하게 솟아 얼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니 이는 곧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비록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모양이 크고 단정하여 한번 내뱉은 말은 천하와 약속하는 신의를 지닐 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어를 전율케 한 것은 그 모든 골격이 이루어내는 완벽한 조화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장 낮은 곳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기운은 결코 미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겨울잠에 든 거대한 용처럼 고요하지만 강력한 생명력과 언젠가는 깨어나 포효할 무서운 잠재력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완벽한 잠룡의 상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여 이 저작거리의 가장 더러운 곳에서 동량으로 연명하는 거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운명의 법칙에 대한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관상학에 따르면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은 설령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비범함을 드러내어 귀인의 눈에 띄거나 혹은 큰 기회를 잡아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그 모든 이론을 비웃고 있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나, 나의 관상학이 틀렸다. 얼굴의 형태 따위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혹은 둘, 나의 관상학은 틀리지 않았다. 저 거지 총각에게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의 고귀한 혈통과 기구한 운명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녀는 첫 번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평생을, 그녀의 가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두 번째 가능성뿐이었습니다. 홍월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풀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저 잠자는 용의 비밀을 캐내어 그가 정말로 비범한 인물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학문이 만들어낸 허상인지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얼음 같던 지성에 평생 처음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뜨거운 도전 의식이 불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홍월의 일과는 완전히 뒤바뀌었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랑채에 고고하게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관상가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매일 아침 허름한 무명옷으로 변복하고 얼굴에는 검댕을 묻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채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그 미스터리한 거지 총각, 무명의 뒤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총각에게 이름조차 없다는 의미로 무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그녀의 미행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잣거리의 상인들과 왈패들 그리고 다른 거지들의 무리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 멀찍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지켜보았지요. 그녀의 충직한 몸종 향하는 아씨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 대체 저 더러운 거지 총각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시기에 매일같이 이리 고생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괜히 엮였다가 몹쓸 병이라도 옮으시면 어찌하시려고. 시끄럽다 향아야, 홍월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아무도 우리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기나 잘 보거라. 이것은 나의 학문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연구 과정이니라.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학문적 연구라고 포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총각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어쩌면 일말의 인간적인 관심이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월이 며칠 동안이나 미행하며 지켜본 무명의 삶은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거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잣거리의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했고 점심때가 되면 주막에서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로 허기를 채웠으며 오후에는 다리 밑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홍월이 기대했던 그 어떤 비범함이나 숨겨진 야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지요. 홍월의 마음속에 실망감과 함께 역시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나의 관상학이 틀렸단 말인가? 하는 자기 회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무의미한 미행을 그만두고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상가의 눈은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명은 국어를 할 때 결코 다른 거지들처럼 비굴하게 애걸하거나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고 누군가 동량을 주지 않아도 결코 원망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지요. 그의 그 모습에는 가난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은 어떤 고고한 품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거지들과 어울려 시시덕거리거나 싸움을 벌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그의 눈은 늘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움을 넘어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 깊고 고요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홍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평범한 거지였지만 그의 기품과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일부러 자신의 비범함을 감추기 위해 거지라는 가면을 쓰고 서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좀 더 깊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아야만 해. 홍월의 끈질긴 미행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무명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도 무명은 여느 때처럼 저작거리의 으슥한 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홍월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갈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지요. 자정이 넘어 저잣거리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였습니다.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줄로만 알았던 무명이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빠르고 은밀한 몸놀림으로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홍월은 깜짝 놀라 급히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지붕과 담벼락을 넘나들며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밟았지요. 무명이 도착한 곳은 한양 성곽의 가장 후미지고 낡은 광희문 근처의 폐가였습니다. 그곳은 시체를 성 밖으로 내가던 문이라 시구문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리는 아주 음습하고 불길한 곳이었지요. 홍월은 허물어진 담벼락 틈으로 폐가의 마당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낮의 그 게으른 거지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명은 낮 동안 구걸해서 얻은 동전 몇 잎으로 산 희미한 등잔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더럽고 낡은 보자기를 풀었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 썩은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지가 다 달아빠진 낡은 서책 몇 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맹자도 있었고 손자병법도 있었지요. 무명은 그 책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자신의 영혼에 새기기라도 하려는 듯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눈빛으로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책을 읽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고 곧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빛 아래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라도 하듯 절도 있고 기품 있는 건물을 추기 시작했지요. 그의 몸짓은 비록 손에 든 것이 나뭇가지에 불과했지만 웬만한 무관의 검술보다도 더 날카롭고 기백이 넘쳤습니다. 홍월은 숨을 멈추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에는 흥분과 전율이 흘렀지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저자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어. 저 흙먼지 속에 저토록 빛나는 학문과 저토록 날카로운 무예를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명의 거지 행세는 모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저토록 비범한 인물이 어찌하여 저런 비참한 신분으로 이 어두운 밤의 구석에서 홀로 칼을 갈고 있어야만 하는지를. 그의 과거에는 대체 어떤 기구하고도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홍월의 수수께끼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답니다. 무명의 숨겨진 이중 생활을 목격한 그날 밤 이후 홍월의 미행은 더욱더 집요하고 대담해졌답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밤마다 폐가 근처에 잠복하며 그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홍월은 폐가 맞은편에 높은 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책을 읽고 있는 무명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그림자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지붕 위를 넘나들며 조심스럽게 무명이 있는 폐가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라곤 오직 섬뜩하게 빛나는 두 눈뿐.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매어 있었으니 영락없는 전문적인 자객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자는 누구지? 무명을 노리는 것인가? 홍월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지요. 저 자객이야말로 무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을. 자객, 흑영이라 불리는 그는 무명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막 단검을 뽑아 그의 심장을 꿰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홍월은 자신도 모르게 안 돼 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지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답니다. 등잔불에만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았던 무명이 갑자기 읽고 있던 책을 휙 소리 나게 덮으며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사람처럼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쉭! 흑영의 단검은 무명이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자리를 허망하게 가를 뿐이었습니다. 누구냐? 무명의 입에서 낮의 그 어수룩한 거지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기습이 실패한 것에 당황한 흑영은 다시 한번 몸을 날려 무명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빨랐지요. 그는 낮에 보았던 그 부드러운 검무와는 전혀 다른 아주 실전적이고 간결한 움직임으로 흑영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흙먼지를 한 줌 집어 흑영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지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시야를 가리게 된 흑영이 주춤하는 사이 무명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물어진 담벼락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홍월은 나무 위에서 이 숨막히는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녀는 경탄했습니다. 무명은 단순히 학문과 무예를 익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야생의 짐승과도 같은 동물적인 감각과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뛰어난 기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월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다. 그는 지금 거대한 위험에 쫓기고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정체는 필시 그의 과거와 그리고 그의 그 잠룡의 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수수께끼 속으로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객의 습격 사건 이후 무명은 며칠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긴 것이지요. 홍월은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이나 저작거리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이대로 그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한양 성곽의 가장 후미진 곳 버려진 토굴 근처에서 며칠을 굶었는지 지쳐 쓰러져 있는 무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경계심과 절망이 서려 있었지요. 홍월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위장과 미행만으로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직접 다가가 인연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산을 떠도는 약초꾼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토굴 근처의 험한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딘 척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굴러떨어졌지요. 그녀는 자신의 발목에 미리 준비해온 붉은 물감을 발라 피가 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토굴 안에 있던 무명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선 여인의 등장에 다시 몸을 숨기려 했지요. 하지만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삔 것 같사옵니다. 혹 근처에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홍월은 능청스럽게 아픈 연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무명은 잠시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다가 이내 그녀의 다친 발목과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등으로 그녀를 업으라는 손짓을 했지요. 홍월은 그의 등에 엎였습니다. 흙먼지 냄새와 땀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넓고 단단한 등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무명은 그녀를 자신의 초라한 토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하지만 아주 능숙한 솜씨로 주변에서 찧어온 약초를 그녀의 발목에 붙여주고 튼튼한 나뭇가지로 부목을 대어주었지요. 그의 투박한 손길은 웬만한 의원보다도 더 정성스럽고 섬세했습니다. 홍월은 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그의 깊고 맑은 눈을 아주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세상을 향한 경계심과 함께 상처 입은 존재를 향한 숨길 수 없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홍월의 얼음 같던 심장이 쿵 하고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관상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인으로서 그의 그 깊은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월의 발목은 무명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며칠 만에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하지만 홍월은 그와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다 나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아픈 척 연기를 했지요. 두 사람은 그 좁고 초라한 토굴 안에서 며칠 동안이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무명은 홍월이 정말로 순진한 약초꾼인 줄로만 알고 그녀 앞에서는 경계심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나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무뚝뚝하지만 친절하게 들려주었지요. 홍월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관상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진정한 그릇과 운명에 대한 그의 태도를 직접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느 날 홍월은 무명의 송음을 봐주는 척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일부러 그를 떠보았지요. 어이쿠 총각, 큰일 났구려. 그녀는 마치 용한 점쟁이라도 된 듯 혀를 찼습니다. 총각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 중간이 끊어져 있고 운명선 위에는 검은 점이 박혀 있소. 이것은 조만간 총각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징조요. 부디 몸조심 단단히 하셔야겠소. 그녀의 말은 얼마 전 있었던 자객의 습격 사건을 넌지시 암시하는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만약 그가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면 그는 아직 잠룡의 그릇이 못 되는 것이고, 만약 그가 태연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진정으로
큰 운명을 감당할 제목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잠시 자신의 속음을 말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홍월의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담담하고도 의연한 대답을 내놓았지요. 그렇소?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손을 빼냈습니다. 아가씨, 용한 재주를 가졌구려. 사실 아가씨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목숨이 늘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쯤은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소. 그는 저 멀리 한양의 궁궐이 있는 쪽을 깊고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아가씨, 운명이 그러하다면 내가 어찌하겠소. 내게 주어진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여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나는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맞서 싸울 뿐이오. 설령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운명으로부터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철처럼 차가운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월은 그의 그 대답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는 진짜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저주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의지로 정면 돌파하려는 진정한 용의 기계를 가진 사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과거에 얽힌 비밀을 밝혀내고 그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일뿐이었습니다. 무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홍월은 이제 그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그가 잠든 틈을 타 그가 늘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낡고 더러운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지요. 보자기 안에는 그녀가 이미 보았던 낡은 서책 몇 권과 함께 아주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홍월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 조각으로 쪼개진 낡은 옥파애의 반쪽이었습니다. 옥파애는 최고급 배곡으로 만들어졌으나 오랜 세월 풍파를 겪었는지 군데군데 이가 빠지고 흠집이 나 있었지요. 하지만 그 옥파애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정교한 솜씨로 특이한 문양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나무 숲에 숨어 달을 바라보는 학회 모습이었는데 홍월은 난생 처음 보는 아주 기품있고 독특한 문양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그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일 것이다. 이 문양의 주인을 찾아낸다면 그의 정체를 알 수 있을 터. 홍월은 옥파의 모양을 자신의 기억 속에 완벽하게 새겨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다리가 다 나았다는 핑계를 대고 무명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고했지요. 총각, 그동안 신세 많이 졌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부디 몸성이 가시오. 무명은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쉬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구를 나온 홍월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이나 씻지도 못한 몸을 정갈이하고 다시 차갑고 지적인 관상가 홍월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버지 때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수천 권의 책들이 보관된 비밀 서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관상학 서적뿐만 아니라 역대 왕족과 사대부 가문의 모든 인물들의 관상과 그들의 흥망성소회를 기록해 놓은 아주 희귀하고 비밀스러운 기록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집필한 인경보감, 즉 사람을 비추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당대의 모든 주요 인물들의 관상과 함께 그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날카로운 평가가 비밀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홍월은 밤을 새워 인경보감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의 그 딸 아래 학, 문양을
책 속의 수많은 가문 문양들과 비교하며 샅샅이 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책의 한 귀퉁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찾던 것과 똑같은 문양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문양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대제학 이경. 학처럼 고고하고 대나무처럼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그의 관상은 나라의 기둥이 될 재상의 상이나 시기하는 자가 많아 그 끝이 흉하다. 대제학 이경, 홍월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대제학 이경은 바로 10년 전 영모를 꾀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하는 멸문지화를 당한 비운의 대학자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무명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경대감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이결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기구한 운명을 어찌하면 좋소. 무명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홍월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휩싸였답니다. 그녀는 10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끔찍한 옥사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대제학 이경.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임금의 스승으로서 모든 선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늘 백성의 편에 서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 강직함이 결국 화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명성과 임금의 총애를 시기하던 간신배들이 그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거짓 증자를 꾸며 그를 모함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임금은 간신들의 말에 넘어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이경 대감과 그의 가문 전체를 처형하라는 비정한 명을 내리고 말았지요. 하루아침에 충신의 가문은 역적의 가문이 되었고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경 대감의 핏줄은 그날 밤 모두 끊겼다고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지옥과도 같은 밤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10살 남짓의 어린아이였던 막내 아들 이결만이 충직한 몸종의 희생적인 도움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홀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결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모두 버리고 무명이라는 이름의 거지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어수룩한 거지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했고 밤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책들을 읽고 무예를 연마하며 언젠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원수를 갚을 날만을 10년 동안이나 칼을 갈며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홍월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 잠룡의 상은 단순히 타고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문지화라는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단련된 그의 기계와 의지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깊은 눈빛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세상을 향한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은 희망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과묵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홍월의 가슴은 미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과 10년간의 외로운 싸움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연민은 이제 깊은 존경심과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결의 정체를 알게 된 홍월은 이제 그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답니다. 자객 흑영이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은 10년 전 그의 가문을 멸문시킨 그 세력이 아직도 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의 숨통을 끊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지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결, 그가 위험하다. 내가 어떻게든 그를 지켜야만 해. 홍월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하여 흑영의 정체와 그 배후 세력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흑영은 이름 그대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자객이라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홍월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월은 이결이 걱정되어 밤중에 몰래 그의 은신처인 토굴 근처를 살피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며 토굴을 향해 접근하고 있는 흑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습격에 실패한 흑영은 이번에는 반드시 이결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인지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홍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 이결에게 위험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자기에게 주의를 끌어 자신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짧은 순간 관상가로서의 자신의 모든 지혜를 짜내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막힌 계략을 생각해냈지요. 그녀는 소리 없이 토굴 위쪽에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커다란 바위 몇 개를 있는 힘껏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릉, 요란한 소리와 함께 커다란 바위들이 마치 산사태처럼 흑영이 있는 곳을 향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영은 갑작스러운 낙석에 혼비백산하여 몸을 날려 간신히 피했지만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지요. 그 소란에 토굴 안에 있던 이결 역시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오는 흑영과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리고 있는 홍월의 모습을 보고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파악했지요.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훈련한 동료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월이 언덕 위에서 돌과 흙을 던져 흑영의 시선을 교란시키면 이결은 그 틈을 타 날카로운 공격으로 흑영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흑영은 당대 최고의 자객이었지만 이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협공 앞에서 당황하여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지요. 한참 동안의 격투 끝에 흑영은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고 두고 보자! 는 말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결은 자신을 구해준 이 신비로운 약촉군 아가씨에게 깊은 고마움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의문을 품게 되었지요. 아가씨, 대체 누구시오? 홍월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닦아내고 그를 향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홍월이라 하옵니다. 한양에서 사람의 운명을 읽는 일을 하고 있지요. 홍월의 그 고백에 이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홍월. 그 이름은 그가 거지 행세를 하며 저작거리에서 귀동냥으로 익히 들어왔던 바로 그 얼음처럼 차갑고 거울처럼 정확하다는 조선 유일의 여성 관상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찌하여 이곳에 그리고 나를? 이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홍월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조판서의 명을 받아 최고의 관상을 찾아다녔던 일,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그의 잠룡의 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던 일, 그리고 그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약촉군으로 위장하여 그에게 접근했던 일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결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친절이 그저 나를 시험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단 말이오? 송구합니다. 홍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허나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의지를 알게 되면서 저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결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10년간 굳게 걸어 잠가두었던 사람에 대한 불신의 벽과 자신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이 여인에 대한 고마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요. 그는 마침내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역적으로 몰려 멸문한 이경대감의 아들 이결이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과거를 홍월에게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토굴의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를 공유하며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운명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세상을 재단해왔고, 다른 한 사람은 운명이라는 억울한 굴레 속에서 고통받아왔지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두 개의 영혼이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통해 깊이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월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을 향한 차가운 얼음벽에 연민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결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과 고독의 성벽 역시 홍월이라는 한 줄기 빛 앞에서 서서히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지요. 이결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한양으로 돌아온 홍월은 곧장 자신의 후견인인 조판서를 찾아갔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판서에게 자신이 찾아낸 최고의 관상의 정체와 그의 기구한 사연, 그리고 1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낱낱이 구했지요.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조판서라면 마땅히 이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비범한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지만 조판서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조판서의 얼굴은 칭찬이 아닌 싸늘한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홍월아.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역적의 잔당과 내통을 하고 그자의 편에 서서 10년이나 지난 묵은 사건을 다시 들추려 한단 말이냐. 홍월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대감, 하오나, 이결, 그분은 억울하옵니다. 그의 관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사옵니다. 관상? 조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홍월아, 너는 아직도 관상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구나. 세상은 너의 그 순진한 책 속의 세상처럼 그리 간단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10년 전 사건은 이미 임금님께서 친히 판결을 내리시고 역사의 평가가 끝난 일이다.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 하는 것은 임금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조정의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올 어리석고도 위험한 짓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홍월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아낀다. 네 아비와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 당장 그 역적의 잔당과의 인연을 끊고 오늘 있었던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거라. 그것이 너와 너의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조판서의 반대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홍월은 깨달았습니다. 조판서는 진실이나 정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는 오직 현상의 안정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거대한 장벽 앞에 선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조판서의 도움 없이는 거대한 국가 권력에 맞서 이결의 누명을 벗겨준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대감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홍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판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는 나 또한 더 이상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 수 없다. 너 또한 역적의 잔당과 내통한 죄인으로 추포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라.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구려. 이제 홍월은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목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 사이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조판서의 차가운 협박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홍월은 며칠 동안이나 깊은 고뇌에 빠져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았지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길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길은 조판서의 말에 순응하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결과의 인연을 끊고 이번 일을 모른 척 덮어버린다면 그녀는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관상가라는 명성, 가문의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한 삶.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끔찍한 죄책감과 평생의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비겁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다는 고통이 평생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이결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역적의 동조자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고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명예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며 심지어는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했다는 떳떳하고 후회 없는 마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홍월은 밤을 새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관상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나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눈을,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의 눈은 이결이 결코 역적이 아님을, 그가 바로 이 시대를 구할 진정한 용임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의 편견과 권력의 위협이 두려워 자신이 본 진실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관상가로서의 자신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홍월은 마침내 자신의 길고 길었던 고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기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유품인 인경보감을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결에게로 향하는 험난하고도 가시밭길 같은 새로운 운명을 향해 담담한 발걸음을 내디뎠답니다. 홍월은 조판서의 감시를 피해 몸종 향하의 도움을 받아 밤을 틈타 몰래 자신의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결이 숨어있는 토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싸움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아야만 했지요. 그녀는 품속에 품고 온 아버지의 유품인 인경보감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이 책 속에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비록 권력 앞에서 침묵했지만 결코 불의에 완전히 굴복할 만큼 나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그날의 기록을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홍월은 믿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필체,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 심지어는 글자 사이의 미세한 간격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했지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책과 씨름하던 그녀는 마침내 아주 기이하고도 의미심장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영모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의 기록 부분이었습니다. 그 해의 기록에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관상평이 적혀 있었는데 유독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대제학 이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을 도려낸 것처럼 텅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홍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라면 결코 일이 허술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지요. 그녀는 관점을 바꾸어 그 주변의 기록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아주 뜻밖의 구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영모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조판서에 대한 관상평이었습니다. 조판서. 그의 관상은 본디, 재물에 대한 탐욕은 강하나 그릇이 작아 큰 일을 도모할 상은 아니다. 허나 최근 그의 눈빛에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도끼와 살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이는 필시 거대한 호랑이의 등을 빌린 교활한 여우의 계략을 품고 있음이라. 그 끝이 몹시 흉할 것이니 멀리해야 마땅하다. 거대한 호랑이의 등을 빌린 교활한 여우. 홍월은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의 기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관상평을 이 구절과 연결지어 다시 한번 분석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의 숨겨진 메시지를 그 암호와도 같은 기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차마 진실을 직접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관상평이라는 교묘한 방식을 통해 그날의 진범에 대한 단서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거대한 호랑이는 바로 당시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또 다른 간신이었고 그 호랑이의 힘을 빌려 이경 대감을 모함하고 그 공을 가로챈 교활한 여우가 바로 자신의 후견인 행세를 하고 있던 조판서였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홍월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이결을 찾아가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조판서가 바로 10년 전 영모 사건을 조작한 진범 중 하나였다는 것을. 이결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홍월이 제시하는 인경보감의 기록과 그녀의 논리 정연한 추리를 듣고는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판서가 왜 그토록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자신을 제거하려 했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홍월은 자신의 관상학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거짓 증언을 했던 관리들의 명단을 인경보감을 통해 모두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현재 관상을 분석하여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지요. 그녀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눈 밑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늘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한 늙은 서리에게 익명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10년 전의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하여 광명을 찾으시게. 그 서신은 늙은 서리의 마음을 흔드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지요. 한편 이결은 자신의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멸문의 그날 밤 아버지가 다급하게 숨겨두었던 비밀 서찰의 존재를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그 서찰에는 아마도 조판서의 영모 계략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 틀림없었지요. 문제는 그 서찰이 숨겨진 장소가 바로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예전 이경 대감의 저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음을 틈타 옛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홍월은 뛰어난 관찰력으로 저택의 경비가 가장 허술한 곳을 찾아냈고 이결은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만의 비밀 공간이었던 서재에 숨겨진 벽장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장 안 낡은 괴짝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1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조판서의 친필이 담긴 영모 모의 서찰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갖추어졌습니다. 거짓 증인의 마음을 흔들 서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할 물적 증거인 비밀 서찰까지. 조판서의 숨통을 조여올 완벽한 그물망이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홍월과 이결은 마침내 마지막 방역의 장을 열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조정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형조판서를 찾아가 10년 전 사건의 재수사를 간곡히 청했지요. 형조판서는 처음에는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홍월이 제시하는 인경보감의 날카로운 분석과 이결이 내민 조판서의 친필 서찰을 보고는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아뢰어 비밀리에 재수사를 시작했지요. 며칠 뒤 홍월이 보낸 익명의 서신에 밤낮으로 괴로워하던 늙은 서리가 마침내 형조판서를 찾아와 1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위증을 눈물로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바로 조판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조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객 흑영을 보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늙은 서리를 암살하고 홍월과 이결마저 제거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홍월과 이결의 덫에 보기 좋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형조판서의 군사들과 함께 자객 흑영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의 입에서 조판서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진실의 칼날은 마침내 교활한 여우 조판서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 전의 억울한 옥사가 모두 한 간신의 탐욕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끔찍한 조작극이었다는 사실에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크게 뉘우치고 당장 조판서를 하옥시켜 가장 무거운 벌, 즉 능지처참에 처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의 가문은 몰락하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억울하게 희생된 이경 대감의 가문에 보상으로 주어졌지요. 아이고,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라더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후련하지 않소이까. 악인이 벌을 받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보니 말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조판서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자 10년 동안 역적의 가문으로 낙인 찍혔던 대제약 이경의 가문은 마침내 그 억울한 누명을 벗고 충신의 가문으로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임금께서는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이경 대감에게 충헌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의 유일한 혈육인 이결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결은 더 이상 흙먼지를 뒤집어 쓴 거지 총각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강직함과 어머니의 기품을 물려받은 늠름하고도 총명한 젊은 선비 이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임금의 앞에 섰지요. 임금은 그의 그 비범한 기계와 10년간의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그 깊은 눈빛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과연 잠룡이 때를 만났구나. 네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나라의 큰 간신을 제거한 너의 공이 실로 크도다. 내 너를 특별히 등용하여 이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줄 터이니 너의 그 재주와 지혜를 마음껏 펼쳐 보이도록 하여라. 그렇게 깊은 연못에 숨어 있던 잠룡 이결은 마침내 구름과 비를 만나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억울한 백성이 없는 정의롭고 현명한 나라를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임금에게 맹세했지요.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이결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은인이자 동지이며 사랑하는 여인인 홍월을 찾아갔습니다. 홍월은 자신의 집 정원에서 말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결은 그녀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홍월 아씨,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거지로 죽어갔을 것이오. 당신은 나의 누명을 벗겨주고 나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으며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소. 이 큰 은혜를 내 어찌 평생에 걸쳐 갚을 수 있겠소. 홍월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셔요, 대감. 이제 대감의 자리는 저 낮은 곳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쌓아온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이결은 조정에 나아가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지혜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직접 체험한 백성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수많은 현명한 정책들을 내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총신으로 자리매김했지요. 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그는 마침내 홍월의 집을 찾아가 정식으로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온 한양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지요.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이결은 아내가 된 홍월에게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부인,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소. 당신은 처음 내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로 왕이 될 제왕의 상이라고 생각했소? 나는 그저 이름 없는 거지 총각에 불과했는데 말이오. 홍월은 남편의 그 질문에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그리고 자신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미소와 함께 고백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아뢰자면 그날 서방님의 얼굴을 본 저의 관상학은 틀렸습니다. 틀렸다니? 예, 제 책에서는 거지의 상과 제왕의 상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허나 서방님은 제게 보여주셨지요. 가장 미천한 흙먼지 속에서도 가장 고귀한 용의 기계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제 관상이 틀린 것이지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방님을 만나 비로소 관상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관상가의 역할이란 그저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정해진 운명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관상가의 역할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가 더 나은 운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곁에서 구름과 비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이란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더군요. 이결은 아내의 그 깊고 지혜로운 말에 감동하여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부인, 당신의 관상이 맞았소. 당신이 나의 구름과 비가 되어 주었으니.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연못 속의 용으로 잠들어 있었을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운명을 완성시켜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동반자로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홍월은 더 이상 사람의 운명을 차갑게 단정짓는 관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며 더 나은 운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주었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용을 품은 흙먼지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그 운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귀한 인연을 만나시기를 이 춘심이가 간절히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